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던 덩치 큰 네안데르탈인이 사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놀랍게도 지금 따뜻한 방 안에 계신 선생님의 몸속에도 그리고 제 몸속에도 그 고대 인류의 피가 고스란히 살아서 흐르고 있답니다. 도대체 수만 년 전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뜸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커다란 이야기 보따리를 정말 꽉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그 최근 고고학계의 생생한 뼈더기 발굴 기록부터 시작해서요. 네, 노벨상을 받은 최첨단 유전자 연구 논문까지 아주 다양하게 쫙 펼쳐놓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수만 년 전 인류의 족보를 다시 써내려간 그 놀라운 발견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고대 인류 중에서 우리 조상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거죠. 네, 오늘 선생님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아득하면서도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혹시 명절날 온 가족이 왁자지껄 모여있던 시골집 마당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유, 그럼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삼촌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빈대떡도 부치시고요. 네, 마당 한 구석에선 사촌들이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뛰어놀던 그 풍경 말입니다. 핏줄이 한 울타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든든하고 배가 부르던 그런 시절이었죠. 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명절이 다 지나고 친척들이 보찜 싸서 훌쩍 떠나고 나면 말이죠. 그 넓고 텅 빈 마당에 우리 식구만 덩그러니 남아서 참 헛헛하고 외로웠던 기억도 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딱 떠보니 그 많았던 친척들이 그저 명절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천지에 우리 가족만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너무 끔찍하네요. 참으로 쓸쓸하고 무서운 일이겠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 인류,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단 말이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 푸른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 종류만 살아왔다고 아주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긴 머리카락 색깔이나 피부색은 좀 달라도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말고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었을 거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형제가 없는 줄 알고 외롭게 자란 사람처럼 처음부터 우리만 존재했다고 커다란 착각을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굳건했던 착각의 문이 와장창 깨진 사건이 있었죠. 아, 그게 1856년 여름에 독일의 한 채석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예, 당시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독일 서쪽에 네안데르라는 이름의 아주 조용한 계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서 광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캐고 있었거든요. 네, 광산이니까 돌을 캤겠죠. 그런데 흙더미를 깊이 파내려 가던 중에 아주 기묘하게 생긴 뼈다귀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 겁니다. 사람 머리뼈 같긴 한데 우리가 아는 사람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요? 그 눈썹뼈가 마치 천하처럼 툭 붉어져 나와 있었고요. 이마는 뒤로 벌렁 누워 있었죠. 다리뼈는 또 어찌나 굵은지 평생 무거운 쌀가마니를 진 것처럼 두껍고 활처럼 확 휘어 있었습니다. 아니, 광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산짐승뼈라고 하기엔 사람 같고 사람뼈라고 하기엔 완전 괴물 같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냥 돌밭에 휙 내다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귀한 걸 그저 덩치 큰 고매뼈려니 하고 휙 던져버렸죠. 그런데 참 천만다행으로 그 동네에 요한 칼 플루트라는 시골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분이 평소에 옛날 돌멩이나 화석 같은 걸 꼼꼼히 모으시는 소박한 취미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버려진 그 뼈를 보자마자 대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와,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건 보통 짐승뼈가 아니다. 기형아의 뼈도 아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고대 인류다 하고 번뜩 깨달으셨던 겁니다. 그 시골 선생님의 선고안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 위대한 깨달음이 당시 학계에서는 전혀 환영받지를 못했더군요.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당대 인류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루돌프 피르호라는 의사가 그 선생님의 주장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면서요.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하하하, 그러셨군요. 마치 우리 동네에서 목소리 제일 크고 재산 많은 유지 영감님이 젊은 청년의 바른 말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막 호통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느끼신 그 답답함이 당시의 플루트 선생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피르호는 뼈다귀를 슬쩍 보고는 아주 오만한 판정을 딱 내립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라고 그냥 못 박아버렸죠. 아니, 기병이 왜 다리가 휘고 머리가 이상한데요? 그게 참 다리가 휜 것은 어릴 때 밥을 못 먹어서 구루병에 걸린 탓이고요. 뼈가 두꺼운 건 평생 말을 타고 다녀서 그런 거다. 그리고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누운 건 누운 건요? 전투 중에 머리를 아주 심하게 다쳐서 기형이 된 거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을 타서 다리뼈가 두꺼워지고 머리를 맞아서 이마가 눕다니요. 꽤 맞추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무리 권위자라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 당시 학계가 다 넘어갔습니까? 애석하게도 다 넘어갔습니다. 최고 권위자의 호통 한 번에 플루트 선생님은 졸지에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셨고요. 결국 평생 인정받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초기 과학계가 가졌던 참 뼈아픈 오만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땅속에서 영원히 숨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 세월이 흘러서 벨기에 깊은 동굴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넓은 벌판에서 플루트 선생님이 주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뼈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다리가 휘고 똑같이 머리를 다친 러시아 군인들이 동시에 죽었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그렇죠. 그제야 그 콧대 높던 학자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겠죠. 그 뼈들을 처음 발견된 네안데르 계곡의 이름을 따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군요. 그 후로 학계가 발칵 뒤펴서 전 세계 땅을 파보니까 아시아 성마을에서는 키가 1m 남짓한 난쟁이 같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나오고요. 네, 유럽에서는 맨손으로 짐승을 잡을 만큼 덩치가 큰 거인, 하이델베르크인 흔적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인류가 독자가 아니라 20종이 넘는 형제들이 바글바글 살았던 아주 큰 대가족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지구는 아주 북적북적한 대가족의 둥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철학적인 의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어떤 의문이죠? 네안데르탈린처럼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그 무서운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도 거뜬히 견디던 쟁쟁한 형제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왜 그들 중에 가장 나약하고 털도 없어서 겨울만 되면 벌벌 떨며 불가에 모여 앉아있던 우리 조상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아 이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아,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호랑이나 곰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빴을 우리 유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덩치 큰 형제들을 제치고 최후의 승자가 된 걸까요? 그 깊은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젊은 시절 아주 익숙하게 보셨던 1970년대 동네 풍경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풍경일까요? 옛날엔 동네마다 한가운데에 커다란 공동우물가나 빨래터가 하나씩 다 있었죠. 그곳은 단순히 물만 깃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동네 사랑방이었죠. 아무개네 집 지붕 샌다더라, 우리 내일 저 집 논에 품앗이 하러 가자 하면서 온갖 동네 소문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오가던 그야말로 거대한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암요, 우물가는 동네 여론의 중심지이자 생존의 지혜가 모이는 곳이지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저 깊은 산기슭에 외딴 집에 고립되어 사는 천하장사 부부와 산 아래 평지마을에 모여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 같달까요? 산기슭 장사부부와 평지 마을 사람들이라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산기슭에 사는 장사 부부는 남편이 쌀가마니 서너 개를 번쩍번쩍 들 정도로 타고난 힘이 아주 셉니다. 아내도 체력이 끝내주고요. 네, 힘이 장사군요. 이 부부는 힘이 장사니 남의 도움이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마을 우물가에 내려오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만 숲속에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반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어떤가요? 보통 약하죠. 맞아요. 혼자서는 커다란 바위 하나 제대로 못 옮기는 약골들이지만 매일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끈끈한 품앗이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거든요. 아, 품앗이 정신. 그런데 무서운 보릿고개가 닥치거나 대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 부부는 제 아무리 힘이 세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혼자 끙끙대다 결국 고립되어 굶주리게 될 겁니다. 하긴 자연재해는 혼자 힘으로 못 막죠. 하지만 마을 약골들은 다릅니다. 자, 다 같이 두굴 쌓자 하면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모래성벽을 확 쌓아올리고요. 식량이 부족하면 옆 동네 수소문에서 쌀을 꼬우며 다 함께 살아남는 거죠. 와, 선생님께서 들어주신 그 품앗이 비유가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인류 진화의 진실과 정말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요? 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네안데르탈인은 방금 말씀하신 그 산기슭의 장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사피엔스보다 근육량이 무려 20에서 30%나 더 많았고요. 뼈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게다가 뇌 크기도 우리보다 100에서 200ml나 더 컸죠. 잠깐만요.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근육만 빵빵했던 게 아니라 머리통, 그러니까 뇌마저 우리 사피엔스보다 더 컸단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뇌 용량 자체는 더 컸어요. 아니, 힘도 더 세고 머리도 더 컸는데 도대체 왜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진 거죠?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5명에서 많아야 30명 안팎의 아주 작은 가족 단위로만 뭉쳐서 살았습니다. 아까 그 산기슭 부부처럼요? 네, 고고학 발굴 유적을 보면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냥 무기를 만들 때 평생 자기 집 주변, 그러니까 반경 5km 이내에서 주운 흔한 돌멩이만 썼습니다. 옆 동네와 교류한 흔적이 전혀 없는 꽉 닫힌 사회였던 겁니다. 아이고, 우물가에 안 내려온 거네요. 반면에 사피엔스는 어땠을까요? 아주 달랐습니다. 프랑스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사피엔스 동굴을 파보면요. 무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중해 바닷가에 조개 껍질 장신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요? 네. 그리고 화산지대에서만 나는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무더기로 발견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아주 먼 동네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증거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그물망을 쫙 짜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는 아주 재미있는 법칙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50명 안팎이라는 던바의 수 법칙입니다. 150명이요? 놀랍게도 연약했던 사피엔스는 수만 년 전 그 옛날에도 이미 150명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살짝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선생님, 시골 마을 단위만 생각해봐도요. 사람 10명만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나와서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게 바쁘지 않습니까? 하하,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옛날 사피엔스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도 안 하고 일사불란하게 뜻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단순히 한 곳에 모여 산다고 협력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비밀은 약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에 있습니다. 인지혁명이요? 네, 사피엔스의 뇌 신경망이 새롭게 쫙 배선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는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요? 네, 네안데르탈린은 기껏해야 저기 큰 곰이 온다 같은 눈앞의 사실만 소통했다면요. 사피엔스는 우리는 저 위대한 사자신을 모시는 하나의 형제다 라는 추상적인 신화나 전설을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의 믿음이 생판 얼굴 모르는 남남까지도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준 것입니다. 아하, 우리네 전통 고기잡이 방식 중에 후릿그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넓은 백사장에 선 어로장 한 명의 목소리에 수십 수백 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서 바다의 큰 그물을 확 끌어당기는 기적 말입니다. 아, 후릿그물. 아주 멋진 비유네요. 네, 지휘자가 어기여차 하면 당기고 멈춰라 하면 딱 멈추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끈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셈이네요. 그런데
뇌가 더 껐던 네안데르탈린은 왜 그런 소통의 끈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뼈다귀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구멍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뼈도 아니고 목구멍을요? 네, 1970년대에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언어학자 필립 리버만 교수와 해부학자 에드먼드 크렐린 박사가 고대 인류의 목구멍을 컴퓨터로 복원해내는 아주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로 복원을 했군요. 우리 목 안에는 소리를 내는 성대가 있고요. 그 위로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공간인 성도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진화 과정에서 이 성대가 목구멍 아래로 쑥 내려앉는 이른바 후두 하강이라는 신체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대가 밑으로 쑥 내려가면 소리를 내는데 무슨 유리한 점이 생기나요? 성대가 내려가면서 혀 뒤쪽으로 아주 넓고 유연한 L자형 울림통이 생겨났습니다. 그 커다란 빈 공간 덕분에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다양하게 꺾이고 울리면서 아주 정교한 소리가 만들어진 거죠. 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네 전통악기인 대금이 딱 떠오릅니다. 아, 대금이요? 속에 좁고 짧은 대나무 깍대기는 아무리 훅 불어봤자 삑삑거리는 단순한 소리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 속을 길고 널찍하게 텅 비워내면 그 공간 안에서 바람이 깊고 청아하게 윙 울리면서 수만 가지 아름다운 가락을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 있게 되잖아요. 와, 악기의 속 공간에 빗드시니까 이해가 아주 쏙쏙 됩니다. 대금의 속을 비워 명창을 만들듯이 사피엔스는 그 L자형 울림통 덕분에 아, 이, 우, 에, 오 같은 아주 명확하고 다채로운 모음 발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사피엔스의 목구멍에 바로 그 널찍한 대금의 울림통이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네안데르탈린은 어땠나요? 컴퓨터로 복원해본 네안데르탈린의 목구멍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성대가 목 위쪽 아주 높은 곳에 바짝 붙어 있었고요. 혀는 밋밋하고 평평했습니다. 아, 방금 선생님 말씀대로 치면 관이 아주 짧고 속이 꽉 막힌 피리와 같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입 구조상 혀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전혀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콧소리가 섞인 둔탁한 자음 정도만 간신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머드 같은 거대한 짐승을 사냥할 때도 복잡한 작전을 짤 수가 없었죠. 말로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저 무리지어 우르르 달려가서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육탄전으로 막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발굴된 네안데르탈인의 뼈를 보면 마치 성난소와 맞붙어 싸운 거친 투사들처럼 온몸이 뿔에 찔리고 뼈가 으스러진 골절 흔적 투성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덩치 큰 형제들이 단순히 말을 정교하게 못해서 평생 뼈가 부러지도록 몸으로 때우며 싸워야 했다니요. 정말 고생이 많았겠죠. 반면에 우리 꽤 많은 사피엔스 할아버지들은 안전한 곳에 싹 숨어서 맑은 모음 발음으로 미세한 작전을 짰겠군요. 장정 셋은 북쪽에서 불을 피우고 나머지는 진흙꾼이 매복해라 하면서 말이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유전학적으로 보면 언어 능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FOXP2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이 유전자의 발달과 함께 뇌 속의 신경망도 아주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뇌까지 같이 발달했군요. 네, 그 원리를 옛날 마을에 빗대어 설명해보자면요. 우리 뇌 속에 말을 만들어내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은 정교하게 작전을 짜고 명령을 내리는 똘똘한 마을 이장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브로카 영역이 이장님이군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을 해석하는 베르니케 영역은 이장님의 지시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눈치 빠른 마을 사람들 역할을 하죠. 찰떡궁합이네요. 이 두 영역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을 단번에 읽어내는 이른바 마음 이론까지 장착하게 된 겁니다. 꺼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말과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수백 명의 사람을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거대한 확성기 배선망이 된 거네요. 그 1970년대, 80년대 시골 마을 이장님 댁 지붕 위에 높이 매달려 있던 그 커다란 양철 확성기 말입니다. 아, 양철확성기. 네. 아, 이장입니다. 내일 아침 추수해야 하니 회관 앞으로 다 모이세요.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사피엔스는 바로 그 강력한 소통의 확성기망으로 온 대륙을 서서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요?
반면 네안데르탈린은 소리처부를 확성기도 없이 깊은 산골짜기에 뿔뿔이 흩어져 고립된 아주 외딴섬 같은 신세였죠. 이 소통 능력의 차이가 훗날 인구 숫자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왔는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202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독일 맥스 플랑크 연구소의 수반테 페보 교수가 아주 집요한 고유전학 연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가만. 수만 년 전 흙이 되어버린 뼈다귀에서 어떻게 유전자를 뽑아낸다는 겁니까? 그건 마치 흙탕물에 떨어진 좁쌀 하나를 핀셋으로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처음 페보 교수가 그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학계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땅속에서 캐낸 4만 년 전 뼈를 갈아보면요. 그 안에는 흙 속 세균의 DNA, 화석을 캐던 인부의 땀방울, 심지어 연구원의 비듬이나 호흡에서 나온 현대인의 유전자까지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있었으니까요. 오, 온갖 쓰레기가 다 묻어 있었겠네요. 네, 진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1%도 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페보 교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수준의 완벽한 청정실을 만들고요. 온몸을 꽁꽁 싸매는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은 채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현대의 오염물질을 하나하나 다 걸러냈습니다. 아유, 정말 인간 승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토록 눈물겨운 노력 끝에 완성해낸 그 고대 인류의 유전자 지도가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던가요? 모두의 예상을 완벽히 뒤엎는 충격적인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가장 번성했을 전성기 시절에 그 넓은 유럽 대륙 전체를 통틀어 살았던 인구가 고작 1만 명 안팎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만 명이요? 아유, 우리 고향 읍내장날에 모이는 장꾼들 수밖에 안 되는구만요. 네,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리 빙하기 옛날이라지만 호랑이도 때려잡을 만큼 힘이 세고 유럽의 매노수였던 그들이 왜 1만 명밖에 안 됐던 걸까요? 먹을 게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몹쓸 전염병이라도 돌았던 건가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만합니다. 비밀은 그들의 엄청난 덩치에 있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근육이 아주 많다 보니 생존을 위해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죠. 아, 덩치가 크니까 연비가 안 좋군요. 맞습니다. 빙하기의 척박한 땅에서 큰 짐승을 매일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여 살면 순식간에 굶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군요. 네, 살아남기 위해 아주 작은 가족 단위로 쪼개져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번을 왕복해야 휘암벌편에서 네안데르탈인 한 가족을 겨우 만날까 말까한 그런 적막함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외로웠겠네요. 짝을 찾지 못해 피가 섞이지 않으니 대를 이을수록 면역력은 약해졌고요. 반면 사피엔스는 덩치가 작아 적게 먹어도 버틸 수 있었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협력망이 있었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머릿수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됐던 거지요. 그렇다면 책에서 흔히 배우듯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우리 사피엔스가 머릿수로 싹 밀어붙여서 그 외롭고 약해진 네안데르탈인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멸종시켜버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페보 교수 연구가 밝혀낸 최고의 반전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경로당이나 약수터에 가셔서 가장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 뭡니까?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을 잔인하게 죽이고 멸종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전 세계 현대인, 특히 아프리카를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의 몸속에는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5%에서 2% 정도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낯선 고대 인류를 만나서 무기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안으로 넉넉하게 껴안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2%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더운 아프리카에서 가돌라와 추위에 오돌오돌 떨던 사피엔스에게 네안데르탈인은 유라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피부와 튼튼한 모발 유전자를 넘겨주었습니다. 아, 털옷을 입혀준 셈이네요. 게다가 낯선 북방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도 물려주었죠. 아, 그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 장롱 서랍 깊은 곳에 간직해둔 오래된 어머니의 은비녀나 먼저 떠난 오랜 친구가 남긴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볼 때의 기분 아시죠? 아유, 코끝이 찡해지죠. 사람은 곁에 없지만
그 온기와 추억이 유품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 2%의 유전자가 바로 먼저 떠난 고대 형제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품이었네요. 은비녀와 손목시계. 참으로 아름답고 깊이 있는 비유십니다. 흔히 우리는 진화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잔인한 아수라 장만을 딱 떠올리잖아요. 네, 약육강식이라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최첨단 과학이 뼈다귀와 DNA를 통해 밝혀낸 진짜 진화의 무기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협력과 나와 다르게 생긴 낯선 이를 기꺼이 껴안은 포용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다정한 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오신 눈멀겨운 삶의 궤적과 어쩌면 일이 똑같을까요? 모진 보릿고개 시절 우리 집 솥단지도 박박 끓는 형편이면서 이웃집 굶는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술 먼저 건네주셨잖아요. 네,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죠. 끔찍한 수해가 나서 남의 집이 무너지면 내 집 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달려가 흙더미를 치워주시며 그 모진 세월을 함께 버텨오셨고요. 사피엔스의 위대한 생존 방정식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갈수록 개인화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며 담장을 높게 치고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전 세계 수백만 명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훌륭한 확성기를 손에 딱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편리해졌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화면 속 세상의 사람들과는 매일 떠들면서 정작 문 밖을 나서면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조차 모르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아파트라는 동굴 속에 갇혀서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며 스스로 이웃과 단절된 현대판 네안데르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150명의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남았던 사피엔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고 다시 고립의 길을 걷는다면 평생 몇 명의 가족만 바라보다 쓸쓸히 사라진 네안데르탈인의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푸른 지구에 홀로 남아 남을 다 밟고 올라선 오만한 독재자가 아니라 먼저 떠난 수많은 고대 형제들의 소망과 유산을 온몸으로 이어받아 그들을 대신해 살아가는 위대한 대리인이었습니다. 위대한 대리인, 참 멋진 말이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몸속 면역세포가 감기 바이러스와 씩씩하게 싸워 이기고 있다면 수만 년 전 차가운 눈보라를 맨몸으로 버텨냈던 덩치 큰 네안데르탈인 형제가 선생님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요. 피가 이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옆집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수백만 년의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우리 인류의 진짜 저력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이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기르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 했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